자 그리고 나폴리 코머는 네. 코머가 얼마나 좋은 팀인가를 증명했다. 이 나폴리 원정 가서 인테르 3대1로 박살났습니다. 쪽도 못 썼어요. 네네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14시 0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SS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네, 자 오늘 그 나비 스피치 박기덕 원장 히든 풋볼이 있게 한 장본인이죠. 아 예 그렇죠. 예, 기덕이 형이 먼저 주원이 형이랑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를 놀러 오라고 주원이 형네 집에 네. 둘이서 이제 14-15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프리카에 중계권이 있을 때라 네네. 아스날 경기 2경기를 놀러 갔다가 네. 주원이 형이 저녁에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덕이를 제끼고 너랑 하고 싶다. 해보고 느낀 거지. 옆에 이제 기덕이 형 학생들이 있는데 기덕이 형을 한번 좀 먹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기덕이한테 잘 된 일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기덕이 형이 없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원 형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게 저랑 주원 형이랑 그때 두 분 다 이제 스포티비 중계 하셨을 때니까 네. 뭐 중간에 찬 형이 좀 먼저 가시긴 했지만 저 14년이면 제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때 저랑 주원 형이 한 10경기 했거든요. 음. 했는데 기억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걔는 원래 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좀 기억이 난다고 거짓말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걔는 나하고 방송하는데도 형 왜 왔어요? 그래. 마치 뭐 올 때 온 것처럼.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견학온 학생분들과 네. 학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캐스터를 지망하고 계신 분들인데 영주 형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할 때는 잘못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해보다가 또 수정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는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도 괜찮다. 그게 이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해본 다음에 네. 아니면 근데 사실 또 되게 잘 맞거나 여러 가지 운때와 본인의 실력이 어우러지면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네네네. 해설위원을 선택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소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저 나이 때잖아요. 바로 접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기덕이 형이 나중에 굉장히 서운해하겠는데요. 네? 와가지고 이제 보통 그런 얘기. 그래도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줘라.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우니. 예.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얘기를 해야죠. 현실적인 조언. 그렇죠. 네. 냉정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네. 알아서 또 판단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들으실 분들도 아니에요. 제가 영향력이 크지가 않아요. 자, 오늘 6경기를 이제 체크를 할 텐데 경기를 볼만한 경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인테르 경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바르셀로나도 승리를 했고 두 분 다 승리를 했을 때 SL의 조회수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겼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경기 있잖아요. 똥구렁내 나는 경기. 첫 번째 지엘린스키 골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코너킥 차라놀로 그런 식으로 차는 거는 내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그렇대요. 한 번밖에 연습 안 했대요. 근데 그거. 그게 딱 맞아 들어간 한 거 번밖에 아니에요? 연습 안 했고 코치님도 에이 저거 안 돼. 네. 너 하지 마. 그랬는데 근데 지대로 들어가서 예전에 베컨과 호베르트 카를로스의 카를로스의 골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네, 대단한 득점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뭐 그 골이나 또 키브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야말이 골을 넣으면서 엘 클라시코에서 조금 구겨진 본인의 체면을 약간은 만회를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골 외에는 여전히 좀 아쉬워요. 그래도 본인의 그 여자친구와 결별한 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에 의해서 이별포, 이별포다. 네, 작별포 네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사실 라민 야말의 연애사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18살이면 관여를 할 수는 있나요, 근데? 없네요. 네. 제가 그래도 뭐 왈부하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연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을 사귀어보고. 지금도 열려 있나요? 지금도 혹시 열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다치셨군요. 지금은 꼭꼭 닫혀 있습니다. 네네. 큰일 납니다. 여하튼 라민 야말이 그 나이 때라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수 있고 자유분방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엘클라시코 결과랑 합쳐지면서 또 라민 야말의 부진과 연결이 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민 야말 스스로가 이것을 실력으로서 극복을 해야죠. 내가 연애를 하더라도 내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겠고 그 얘기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 주말 라운드들을 볼 텐데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스파기. 네. 이탈리아를 나락으로 이끌고 그다음에 나폴리 이후에는 이탈리아 클럽은 맞지 않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유벤투스로 부임한 네, 스팔레티 얘기를 먼저 해봐야죠. 일단 승리는 했습니다. 유벤. 네, 이겼습니다. 네. 이기고 개선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유벤투스 팬들도 아마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스팔레티의 긍정 효과인가요? 아니면 투도르가 빠져서 나오는 어떤 스파크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스팔레티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죠. 일단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벤투스의 팀의 구조를 이제 만드는 것. 시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백스리를 쓰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좀 특이한 점은 코프메이너스를 수비수로 기용한 네. 거. 이거 진짜 신박하긴 해요. 진짜 좀 신기하더라. 물론 이게 로이드 켈리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비수를 기용할 마땅할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한 거긴 하지만, 근데 코프메이너스의 그 신체 사이즈나 원래도 뭐 미드필드에서도 아래쪽에서도 기용됐던 걸 고려를 해보면 기용할 수 있죠. 이 선수가 어쨌든 미드필더니까 수비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쭉 해왔었고, 그다음에 사이즈 엄청 큰 신장도 좋죠. 좋지.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킥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빌드업하는 데서도 강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리 이제 왼쪽 수비수로 기용이 됐는데, 이제 코프메이너스를 이제 왼쪽 수비수로 기용했는데 이제 그 역할 자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코프메이너스가 이제 잡고 본인이 공을 끌고 앞쪽으로 캐리해서 올라갔었을 때는 그 앞쪽에 이제 튀람이 배치가 되는데, 튀람을 더 위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고, 오른쪽 윙어 자리에는 맥케니를 이제 기용을 했는데, 맥케니는 그냥 형식상으로만 배치만 이제 윙어로 되어 있고, 대신에 가운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미드필드 플레이를 더 많이 했었고, 오른쪽 윙백으로 캄비아스가 기용이 됐는데, 캄비아스 선수가 실질적으로 윙어 역할을 더 많이 했었던.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왼발잡이인데도 오른쪽에 뛸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백스리라는 기본적으로 백스리를 쓰던 팀이기 때문에 백스리가 바뀐 것은 아닌데, 운영 자체는 백포와 백스리 사이에 어딘가에서 운영이 됐었고, 3-4-3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3-4-3보다는 앞에는 오펜다하고 블라우비치의 투톱 형태로 더 많이 움직였고, 맥케니를 미드필더 같이, 그다음에 캄비아소를 윙어 같이, 그리고 수비할 때는 뭐 4-4-2 형태로도 이제 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훈련도 뭐 제대로 못했을 거잖아요. 몇 번 못했겠죠. 다만 선수들한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위치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 경기 도중에도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맥케니한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내려와야 돼. 이쪽 들어와야 돼. 이거 계속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포지셔닝이나 이런 거. 우리가 그 아모린 백스리 얘기했을 때 요즘에 백스리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3명의 수비수 중에 좌우 스토퍼나 내지는 가운데 있는 스위퍼를 어떤 식으로 미드필더 쪽에 참여시키는지에 따라서 하이브리드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가 복귀를 하면 왼쪽 스토퍼에 있을 때 미드필더를 지원해주고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갈 수 있다거나 그런 거를 대부분의 해외 지도자들이나 우리 뭐 경남FC 지금 이용재 분석관이든 아니면 뭐 요즘엔 뭐 개눈깔은 지금 그 강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두 분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게 처음에 오자마자 이런 딱 부여를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팔레티가 아이디어를 잘 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잘 주고, 그다음에 투도르보단 권위가 있죠. 사실 비교하기가 좀 아무리 권위가 스팔레티가 좀 저기 해도 그래도 스쿠데토를 차지한 감독인데 여기다가 있죠. 제로톱 얘기도 상당히 센세이션했었고 한때 예전에 스쿠데토 차지하고 로마 때. 그리고 자기 팔에다가 나폴리 우승한 거 문신도 하고 그랬지만, 타투도 했지만, 아니 그러고 유배를 가는 거 진짜 신기하긴 그러고 해요. 이탈리아 클럽 안 맞겠다고 했지만 이건 마치 나는 잉글랜드가 아닌 해외 클럽을 이적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포츠머스를 이적한 솔 캠벨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그렇죠. 거기는 그냥 해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스팔레티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서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유베 입장에선 피를로 같이 소방수로 왔던 감독들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야심차게 들여왔던 모타도 안 된 마당에 결국엔 베테랑 감독이 들어와서 팀을 아직은 뭐 얼마 몇 경기 안 하긴 했습니다만 곧장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 이렇게 좀 기존에 능력이 있었던 감독을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스팔레티 감독은 일단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인데 음. 아마 이 똑같이 챔스 진출하면 이제 연장 계약 연장을 조건이 하네. 있을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거 있죠. 이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50분 정도가 이제 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스팔레티가 의도한 대로 또 그리고 팀 전체의 경기력 자체를 보면 한 50분 정도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뭐 힘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바디한테 가티가 또 굉장히 골도 이제 내주고 네. 예. 가티 개가 큰 일이야. 예. 같은 지난번에 보니까 챔스에서는 곧잘 하던데 이렇게 똥을 좀 싸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니 유벤투스 팬들도 그래서 가티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없죠. 가티 예. 관련된 글들을 보면 보통 가티 뒤에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 예. 애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수비수가 실수를 하면 그게 거의 다 치명타죠. 결정적으로 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가 사이즈도 좋고 그다음에 뭐 팀에 대한 애정도 높고 뭐 충성심도 높고 그런 선수인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저게 저 상황이 되면 악순환에 빠지죠. 네, 수비수는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게 실점으로 연결되고 또 비판이 이어지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 플레이 자체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지거든요. 소극적으로 하다 또 먹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투도로 감독에서 스팔레티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결과를 좀 더 보긴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투도로 감독의 전술이 너무 단조로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팔레티 감독은 변화를 추구했고 그거 하에서 승리를 챙겼잖아요. 네. 여기다 우리가 코프 메이너스 얘기했지만은 얘를 센터백으로 써? 그런데 승리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스팔레티 감독이 얼마만큼 연수시켜서 얼마만큼 틀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유벤투스는 젊은 감독 기용한 다음에 계속 흔들렸기 잘안 때문에 오히려 스팔레티 같은 감독이 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젊은 감독이 와서 뭐 새롭게 좀 변화를 주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코프메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센터백 기용했을 때는 충격적이긴 했지만 네덜란드 선수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블린트도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었던 네. 선수고. 그럼요. 네. 주로 이제 3백을 쓸 때 왼쪽 라인에 이제 빌드업이 그죠. 되는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하는 자원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선수가 미드필더까지 올라가면서 빌드업을 관여하는. 생각해보면 그 반브론코스트도 왼쪽 사이드백이나 미드필더를 동시에 경험했던 선수니까 그런 선수들이 유독 또 네덜란드에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아약스라든가 PSV라든가 이런 팀들이 어린 시절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은 프로에 데뷔한 다음에도 효과를 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툀 영입한 다음에 제대로 써먹은 적이 거의 사실 없었는데 이렇게 정착을 본인이 하면 못하니까 좀 그래도 괜찮게 되지 않을까. 근데 센터백으로 계속 기용된다고 알 수는 보기는 없죠. 어렵죠. 네. 켈리가 돌아오고 브레메르가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센터백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면 센터백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고 그리고 원래 센터백을 보던 선수들이고 잘하던 선수들이니까 그럼 자리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코프메이너스도 코프메이너스인데 코스티치를 이날 선발로 기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메시지예요. 그 코스티치는 사실 거의 없는 선수 전력 취급이었죠. 외장이었죠.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 초반에 골까지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팔레티가 선수단 전체에 주는 메시지는 내 아래에서는 기용이 안 되던 선수도 훈련 열심히 하고 기회 준다. 잘하면 나 기회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단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경쟁, 자극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괜찮고 다만 오펜다 정신 많이 좀 차려야 될 것 같고 블라우비치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뭐 그 초반에 골 넣을 때 9월에 그때처럼 뭐 지금 골을 막 넣고 있지는 않지만 애가 어쨌든 간에 톱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야. 그건 긍정적이죠. 톱이 계속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이었던 게 유벤투스인데 지금 어쨌든 블라우비치가 그 정도로만 기능을 해줘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톱이 해줘야 될 거 앞에서 공 붙집어주고 뒤에 들어온 선수들에게 연계 작업해주고 이 정도만 해줘도 유벤투스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력이 아예 없는 선수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어쨌든 톱으로서의 기능은 해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인이 골도 좀 넣을 거고
블라우비치는 감독 바뀌고 초반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 있어. 아. 얘는 무슨 잠깐 초반 전문 같은 그런 느낌이 초반 있어서 인상 남긴 다음에 아.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짝 당겨 쓰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깊은 인상 한번 남기고 다시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진짜 나 얘 못 쓰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몸이 너무 이상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는 거 막 허우적대고 이럴 때 야 쟤는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저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수준의 이제 공차는 사람이 아니 걔는 몸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런 타고난 애가 피지컬인데. 허우적대고 그래서 와 이거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느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없고 잘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테이블만 봤을 때 유베가 승점 18점입니다. 지금 기록으로는 6위예요. 볼로냐랑 승점이 같은데 득실 차이로 볼로냐가 5위고 그 다음에 2, 3, 4위가 승점 21점으로 같습니다. 인테르, 밀란, 로마고 나폴리 22점리가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선두랑 승점 차가 얼마 안 납니다. 네. 지금 10경기를 했는데 네. 승점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거든요. 보통 10경기 정도 하면은 한 팀 정도가 치고 나가죠. 3, 4점 정도는 이렇게 좀 벌어지기 네. 마련인데 그것도 아니라 지금 1점 단위로 다 따다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어디가 뭐 챔스에 나갈 것 같다, 어디가 우승할 것 같다 이거 뭐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세리아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빡세요. 네. 누구 하나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약간씩 주춤주춤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때 다른 경기도 얘기했지만 스팔레티로 빨리 갈아 끼우고 유베가 정비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다만 이제 그 연속된 감독들 실패로 인해서 좀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조금 진짜 이거 스팔레티도 결국은 이건 임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길게 간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이제 70대를 바라볼 걸요. 이제 와, 스파이가 나이가 그렇게 나이 많았어요? 적지 않아 이 사람. 그랬구나. 근데 그 정도 예. 되겠다. 몇 년생? 그지. 59년생. 그래. 그 정도 기본기랑 되겠다. 동갑이야.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토티 생각해 보면 그렇네. 하긴. 그때도 스팔레티인데. 그래, 그때도 스팔레티. 제만 다음에 스팔레티였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있으면 이제 70대란 말이에요. 나이가 고령이구나. 진짜. 굉장히 많아요. 스팔레티 감독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70부터야. 근데 아니 베티스의 펠그리니 감독 72세 정정하셔. 펠버지도 이제 나이가 또 많죠. 근데 펠레그리니 감독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이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베티스 이끄고 유럽 대항전 결승 가고. 그래. 알겠습니다. 59년생 주병진이 59년생이구나. 그러니까 이무송 이런 분들이야. 60대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김연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면은 60대 중반 넘어간 감독들로선 이제 거의 끝이에요. 거의 끝물이라고 끝이라고 봐야죠. 봐야죠.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고 보통 이제 40대 중반, 근데 50대가 제일 전성기고. 전성기죠. 그다음에 6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슬슬 트렌드에 조금 처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그쵸. 것도 있고 본인의 총기도 좀 그렇지, 떨어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괜히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총기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밖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유벤투스의 문제점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들어갔을 때 요런 정말 네. 정리 그 정도의 노하우는 네. 오랜 기간 동안 감독 생활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구력이 센 사람이니까. 그런 점들을 해가지고 좀 고쳐진 거죠. 네. 다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정도가 50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거를 70분, 80분 정도는 끌어올려야 그래야지 우승 경쟁 가능한 팀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 본인은 원래 백포를 선호하던 감독이라 이 지금은 백스리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시간도 너무 없고 훈련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쓰는 거고 만약에 백포로 나중에 이제 겨울 지나고 나서 바뀐다면 그러면 사실 또 코프메이너스 자리는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백 2명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한 12월에서 1월까지는 봐야 아마 스팔레티 감독의 색깔이 좀 더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유베가 본인들 레전드 아니면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들을 주로 선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유베라는 구단이 여전히 젊은 감독을 계속해서 부임시킨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이번에 스팔레티로 안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계약 기간과 이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브레가스가 코모에서 날리고 있으니까 이런 감독을 데려올 법한가 싶은데 지금까지의 기조로 봤을 때는 아마 본인들 머릿속에 없을 가능성이 크고 쉽게 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감독들이 대부분 다 잘 실패를 안 했기 되기도 때문에 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실패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유벤투스가 사실 자랑하는 넥스젠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아, 네. 유벤투스 그 이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어쨌든 세컨팀 그 넥스젠 멤버들이 워낙에 유망했었고 포텐도 높았었고 그랬죠. 그런 선수들 근데 다 팔았어. 디나이선 같은 선수 그래가지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가가지고 또 개잘하고 아니 엄청 일단 잘하죠. 해외 리그에서 네. 일단 날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 주전까지 된 선수인데 그러니까 근데 디나이선 사실 유벤투스 넥스텐 뛸 때도 되게 유명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예요. 근데 젊은 감독을 기용을 할 거면 아예 팀 색깔을 그런 그래, 식으로 이런 젊은 선수들도 네. 좀 기용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감독 기용하고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 있다면 얘네들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팀이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감독을 밀어준다고 한 거였지만 어떻게 보면 팀이 약간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 갈피를 좀 못 잡고 정비가 더 안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물론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게 진짜 그 엘칸이 이제 팀에 대해서 애정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은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 아넬리 뭐 상황상. 앞쪽 아넬리가 그랬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안데라 쪽이 좀 문제가 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느낌이 좀 가까운데 그러면 아무래도 팀을 좀 제대로 만들고 싶은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이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하고 본인이 그렇게 좀 그러면 차라리 좀 회장을 그러니까 본인은 뭐 오너에 가까운 거니까 다른 사람 두고 CEO를 좀 똘똘한 사람을 앉혀가지고 요즘은 전문 경영 체제 축구 클럽들이 많이 쓰니까 똘똘한 사람 안 치면은 잘 돌아가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굳이 젊은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나요? 지금 나이가 좀 있더라도 경험이 있으면 잠깐 약간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추경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 다 나보다 젊은 것들이야. 그쵸. 형이 지금 제일 고령이시네요. 다들 88에. 네네네.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나랑 얼마나 느끼기에는 차이 난다고. 젊은 감독들이 와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젊은 감독들이 확신을 주는 감독들이 아니에요. 모험에 가까운 감독들이에요, 다. 모타도 그때 되게 모험이었을까요? 아니 못다는 모험은 아니었어. 모험은 그래도 아니었는데 리그에서 되게 좋았었던 그냥 감독이에요. 저는 실패했죠. 모타가 실패죠, 그렇게 근데. 망할 줄은 몰랐어요. 실패했죠. 근데 크게 실패했지. 필로나 뭐 못다나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줬는데 살리지를 못한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팀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경험 많은 감독이 잡아주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계속해서 젊은 팀으로 변모를 해야 돼.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놓고. 그러니까 네. 아까 사실 찬영 얘기도 결국엔 갈피를 잡고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수정? 넥스트젠 멤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나. 아 얘는 꼭 붙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 얘네 돈 되니까 일단 그냥 팔고 팔자.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 물론 이거는 경영상의 문제긴 하겠죠. 이게 맞춰야 되니까 프로핏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게 축구적인 관점과 결국 이게 결부가 돼야 되거든요. 팀이 잘 나가려면 축구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경영면에서도 맞아야죠. 축구팀이라는 운영을 하는 점에서도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조금 잘못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그래도 그 생각은 합니다. 돈 쪽으로 치우쳐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 생각을 낫다. 해요. 그 생각을 하긴 해요. 뭐 도산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팀이. 그러면 어쨌건 간에 한 방의 기회가 한 번은 기회가 와요. 그리고 뭐 유베야 이탈리아에서 네. 가장 뭐 저력 최고의 있는 클럽 클럽이 중에 최고의 하나니까. 클럽이니까. 여튼 스파기가 유벤투스를 좀 돌려놓고 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이어질지는 꽤 주목될 만한 부분이니까. 보긴 봐야 돼요. 네,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 경기 4대0 레알 마드리드 승리고요. 그거 있죠. 둘 딱 빠르게 된 다음에 그 중에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을 그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짬뽕 짜장 이런 거 뭐 그런 중에서. 거. 짬뽕 짜장? 짬뽕. 음바페 케인. 음바페 케인 어렵다. 케인. 홀란드. 생각보다 너무 늦는데요. 그럼 빠른 이런 게 게 무슨 의미가 빠른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가셔야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케인 가겠습니다. 케인. 형은 케인이 최고구나. 케인을 좋아해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린 건 이제 지금
유럽에서 뛰는 공격수들 중에 가장 폼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가 음바페, 해리케인 그리고 혼란인데 음바페는 뭐 이 경기에서도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취향은 케인인데 네. 지금 가장 위력적인 선수는 음바페라고 생각해요. 감독 취향 말고 그러면 내가 우승해야 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다. 한 명 써야 돼요. 저는 음바페 쓸 그 것 음바페 같아요. 쓴다. 네. 지금 이 순간 음바페의 폼은 미쳤습니다. 11경기 13골이고요. 네, 그리고 발렌시아전에서 2골 넣었죠.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잘근잘근 씹어 먹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주도하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까레라스가 환상적인 슈팅 보여주거든요. 볼의 회전이 거의 없어요. 그게 그 각도에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은 많이 봤는데 왼발로 그렇게 때리는 슈팅을 자주 보지는 못했거든요. 환상적인 골을 넣으면서 유종의 위까지 거두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게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네.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그리고 아르다 귤러, 여기다 뭐 까레라스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호드리고라든가 엔드릭이 교체 투입하는 모습 보면서도 이 선수들이 교체로 투입하는 팀이구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발렌시아가 올 시즌 어렵습니다. 조축 선수도 나갔고 팀이 좀 흔들려요. 사실 그동안 발렌시아 하면 공격은 우고드로 수비는 마마르다시빌리인데 마마르다시빌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버풀에서 뛰고 있고 우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선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발렌시아가 자랑하는 젊은 선수들 예전 바라의 아이들이라고 불렸던 그 선수들이 해줘야 돼요. 물론 그중에서 몇 명은 또 팀을 떠났어요. 그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수비가 너무 흔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올 시즌 좀 걱정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준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발렌시아는 이 경기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했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워낙에 공격에서의 힘이 좋으니까 공격으로 눌러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서 경기를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금 폼이 그 엘크레이어서 좋은 상태에서 이번 주중에 안필드 원정을 갑니다. 네. 근데 리버풀이 어쨌든 빌라전 잡으면서 분위기를 반등을 시켜놨는데 두 분이 보셨을 때 이거 경기 트렌트는 아마 경기에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트렌트가 돌아오긴 했는데 네. 굳이 트렌트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왜냐면 발베르데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정배 역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정배에 레알 가깝지 승이 정배 않을까? 쪽. 정배에 가깝지 않을까? 영주 형도 비슷한가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오. 근데 마드리드 더비도 저는 레알이 승리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네. 아하. 근데 그 경기에서 패배하는 거 보면서 역시 이제 모르긴 모르겠다. 열어는 봐야 된다. 네, 원정 경기니까. 다만 리버풀이 레알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리버풀이 과거에 자랑하던 그 역습. 이번 빌라전에서 보여줬던 압박과 역습 네. 카운터. 그게 살아나야 되지 살아나야 되지.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은 레알에게 침몰당할 가능성이 크다. 영주 형이랑 비슷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원이 형이요.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이 경기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네. 히풋 이해하는데 네. 이거 경기 어떻게 들어가니까 이건 레알이 이긴다. 비슷하게 또 이제 리버풀이 이기기 어려울 거고 뭐 카운터가 돼야 어떻게 가능할 거다 그랬는데 이건 그때 엘클 같이 본 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이 어떤 컨디션이 워낙 좋고 리버풀이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리버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주원이 얘기나 영정 얘기나 듣고 많이 위안을 할 수 있죠. 오히려 좋다. 네, 오히려 좋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리버풀 레알 경기는 속도를 제어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공격 쪽에서의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제가 보기엔 리버풀의 이 공격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도 고생할 겁니다. 물론 이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의 이 역습 템포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앞에서부터 누를 것이냐 네. 아니면 뒤에서 수비수들이 속도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위를 가져가는 방법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경기력이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도 승점 따고 네. 경기 잘할 때는 뭐 당연히 승점 따고 음바페가 지금 리그 11경기에서 13골이잖아요. 네. 아마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일 거예요. 네. 그럼 공식 경기 18골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골을 넣고 있거든요. 뭐 골든부츠도 타긴 했지만.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이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3경기 연속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골과 연결되는 플레이 진짜 많이 좋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팀은 음바페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안 돼도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네. 있다. 우리가 보통 공격 얘기할 때 확실한 무기가 있다. 또는 원투 펀치가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확실한 무기 래시포드. 래시포드? 네.
히든 펀치죠. 네. 네. 왜 히든 펀치를 감출 수 있나요? 아 근데 네. 레시포드는 가끔씩 히든이 돼서 문제지. 아, 그냥 네. 히든 네, 펀치 그냥, 없이. 네. 스스로 히든이 되죠. 네. 아 여튼 네. 레알 마드리드 무기가 너무 많아요. 많죠. 그래서 이게 잘 제어하기가 써먹고. 너무 네. 어려워. 그 찬우 형은 아까 그 영주 형한테 했던 질문. 음바페, 홀란, 케인 3명 중에 한 명을 써야 된다. 본인이 감독이다. 누구 쓰나요? 좀 혼란이요. 홀란. 아 이거는 약간 취향차인가요? 아니 그냥 저는 혼란이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위협적이다라기보다 그냥 걔가 생긴 게 좋아요. 아 그런 느낌. 네. 약간 그 마인부과. 예. 그리고 나는 혼란이 골을 많이 넣고 그러니까 네. 약간 멋있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가끔 저도 약간 어. 이게 와 이렇게 보다가 정말 뭐랄까 얼굴이 정말 그 평범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되게 독특하죠. 평범한 얼굴은 아닌데 머리 길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어이씨 멋있는데? 그 머리 다시 이렇게 묶을 어, 때 어, 있잖아요. 근데 묶기 전에 가끔 풉니다. 그때도 그 마치 예전 트로이의 브래드 피트처럼. 아니 이게 그리고 얘가 야. 머리가 너무 금발이어서 너무나 한거 아니야? 근데 진짜 축구를 잘하니까 약간 보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개멋있긴 하다 이 생각이 드니까. 축구를 잘하니까 골을 많이 넣으니까 머리 이렇게 묶고 막 이런 게 어. 멋있지. 못해봐. 잘라 이 새끼야 이 얘기부터 나와. 옛날에 다윈 누네즈가 골 못 넣었을 때 이거 계속 만지고 있거나 아니면 요케레스가 골 못 넣는데 이거 계속 가르마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빡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홀란은 뭐 잘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긴 거보다 차라리 혼란 같은 게 낫지 않나?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아 좀 독특하고 개성 굉장히 있는 개성 있잖아요. 대단히 개성 있죠. 굉장히 개성이 있고 그리고 엘링 홀란은 또 그 사이즈에서 오는 또 압도감이 위압감이 있죠. 또 있어가지고 있죠.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되게 자 어쨌든 레알 발렌시아 4대0 승 요거 봤고요. 자 그다음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테르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지엘린스키 골도 그렇지만 어여롭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키부 감독은 지난번 회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하간에 본인들이 이길 팀은 경기력 여하와 상관없이 이기긴 이기기 때문에 승점이나 순위 면에서는 여전히 상단에 위치는 하고 있는데 네. 인테르 팬들의 그러니까 찬우 형도 찬우 형인데 다른 팬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이랑 비슷한 편인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승점 따고 있는데로 좀 후한 편인가요? 사실 그 처음에는 팬들도 반반이었습니다. 그래도 키부 그 연승할 때 이기고 있지 않냐. 이건 괜찮은 거다. 그래 이기는데 뭐 네, 이제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 아니면 이거 자 연승했거든요. 예? 이거 피오렌티나전도 이겼고 이것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폴리전 패배를 빠르게 한 극복했다라고 거죠. 볼 수 있죠. 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다 그렇습니다. 경기 족같이 했습니다. 아 경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자 피오렌티나 무승팀입니다. 베로나 무승팀입니다. 네. 이번 시즌 들어서 승리가 없어 두 팀 다. 어. 이거 못 이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사실.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거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일정적인 부분에 좀 좋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챔스 경쟁을 하는 팀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리그 들어와서 지금 9경기를 했는데 무승인 팀들이랑 경기를 합니다. 근데 못 이기면 그럼 챔스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거. 그러니까 베로나전도 사실 이거 질 뻔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상대가 골운이 조금 따랐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골대 맞고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 이 경기는 이제 주중에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베로나 경기가 있었으니까 이거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네. 많이 돌렸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비세크 지난 경기 가운데서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너 오늘도 그럼 가운데 한 번 더. 네. 자 미드필더들 요즘 좀 고생들이 많지. 미키도 시기하고 바렐라도 시기하자. 찰은 대체자가 없으니까 일단 찰 이게 딱 들어가고 그리고 뭐 티람은 계속 부상인데 뭐 그래도 뭐 본이 있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트 요즘 디마르코 좀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 아우구스트 넣고 그다음에 둠프리스도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빼고 애니키 넣고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 이 선수들은 각각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선수들이 경기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경기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가 저는 별로 보이지 않았고 않는다. 두 번째 베로나가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베로나는 빠른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가 좀 빠르고 그러니까 민첩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사실 인테르가 원래부터 좀 취약했습니다. 원래 인테르는 전체적으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한테 많이 취약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키부 감독의 팀은 원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보다 라인을 더 높게 올리죠. 형성을 합니다. 보통 한 5m 정도 더 높게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뒷방. 존나 털리죠. 존나 털려요. 공은 계속 다른 인텔가 선수 갖고 있는데. 있어. 네. 근데 여기가 한 번 공을 탈취해내서 사이드 쪽으로 주거나 앞쪽 빠른 애한테 주기 시작하면 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할 생각이 좀 없나 보네요. 수정을 할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닐까요? 아예. 높이 라인을 형성했다고 모두가 이렇게 털리진 그러진 않아요. 않죠. 물론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거지. 경기 도중에 그런 잠재적인 위험은 3-4번은 거의 무조건 당해요. 바르셀로나만 해도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어쩔 수 없어 라인 그거는 롤이니까. 그냥. 우리는 미친 듯이 당하죠. 뻥뻥 뚫립니다. 네. 그러니까 3-4번은 당해. 근데 대신에 그러면 그거를 찍어 누를 만한 공격력이 있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실점을 어쨌든 억제할 거 아닙니까? 뭐 실점이 너무 많아. 단계적으로 미드블럭, 로우블럭을 한다거나 뭐든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 없어서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약간 그런 선수가 있어야죠. 지금의 만약에 이제 키브 감독의 축구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대의 어떤 카운터나 이런 것들을 저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로드리 플러스 피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롱 미드필더랑 발롱급 미드필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전개도 가능하지. 게다가 그 커트 다 되고. 저지도 다 가능하지. 네. 활동 반경도 다 되지. 되고. 그 정도 수준의 미드필더가 있어야 됩니다. 6번 자리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선수니까 네. 안 된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없으면 안 돼. 힘들어.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는 지엘린스키를 이제 선발로 이제 내세웠잖아요. 젤린스키는 선발로 나왔는데 젤린스키가 물론 골도 넣고 그래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미키타리안이 갖고 있는 그 반경 그다음에 미키타리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미들에서 공이 잘 돌아가는 거 수비할 때의 백업 능력 이거는 사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젤린스키를 내세웠으면 여기 너는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볼 때는 디테일하게 좀 잡아줘야 돼요. 세부 설정을 해야죠. 요즘엔 뭐 거의 대부분 잡아줘야 그렇게 돼. 하니까. 대충 약간 믿음의 축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언제적입니까? 내가 그래서 보니까 어린 여기 그 올드스쿨 감독들이 키브 빠는 것도 보니까 믿음의 축구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런 믿음의 축구.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누구를 믿으시죠? 저희 와이프요. 오. 형수 얘기는 하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형수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믿는데 네. 그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는 있어. 그렇죠. 또 그럴 수 근데 있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그 믿음의 축구, 믿음의 야구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되게 부정적인 김경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저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시죠? 얘기를 하셨구나. 더 발전하겠죠. 예. 여하튼 네.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뜨끔뜨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더 잘하겠죠, 김서현 선수는. 네. 네. 좀 약간 좀 안타까웠어. 안타까워. 맞아. 안타깝죠. 네, 좀 안타까워요. 4차전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저는 삼성이랑 할 때부터 좀 안타까웠어요. 음. 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키브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후반전에 부랴부랴 주전들 다 넣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름 이제 돌린 게 의미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런 빡빡한 상황이 아니라 좀 뭐 2대0 이러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들면 감 유지도 하고. 경기 감각 유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적절하게 로테이션 잘 됐고 이게 이겼다. 아마 그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잖아. 안 돼서 결국 주전들을 부랴부랴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전들이 들어가고 나서는 얘네들이 아무래도 주전들이니까 풀리겠죠. 네. 그리고 합이 맞춰온 게 얘네들이 몇 년인데 그러니까 더 잘 맞아들어오고 기회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쨌든 어찌 해가지고 자책골로 어쨌든 이기긴 했습니다. 이겼어요. 막판에 정말.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긴 낫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낫죠. 무조건 낫죠. 이기는 게 나아요. 이기는 게 나은데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겨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소진됐다. 꼬록이 났다. 이거 이제 다 알아 이제. 야 빠른 애만 기용하고 있으면은 저 뒤에만 파면 그냥 여기 후두둑이네 여기 그냥. 이거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이 정도면 다 알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때로는 이렇게 터프한 경기도 필요해요. 이 터프하고 어려운 경기 있을 수 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요, 키브. 그냥 키브 감독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겼고. 그게 아니야. 네. 키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지 않다.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챔스도 이제
어디야? 카이라트랑 이제 경기하거든요. 이번 주 중에 카이라트랑 경기합니다. 네. 홈에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약팀장 다 했어. 쉬운 일정. 인텔은 참 특이하게 앞에 네 팀이 다 약팀, 네. 뒤에 네 팀이 다 강팀이에요. 그렇게 됐군요. 네, 아스널 포함해서.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이게 만약에 찬우 형 얘기대로 진짜 뽀록이 나면 뒤쪽의 일정들을 정말 어렵게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카이라티아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팀은 아니고 원정 이거는 가는 게 아니라면 홈에서 하는 거기 그러면 때문에. 편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3승 했어요. 네. 3승 했으니까 제일 상단에 있어. 어쨌든 음. 지금까지는 챔스 순위도. 근데 카이라트전 끝나고 나서 이제 매치데이 5부터 해가지고 5, 6, 7, 8은 다 부담되는 팀들. 어려운 팀들이거든요. 나 이거 너무 걱정돼요 지금 이거. 그때는 그래도 또 SL 거리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네. 너무 걱정되고 그리고 당장 사실은 라치오전부터 좀 걱정이 되죠. 라치오랑 주말에 이제 라치오랑 경기 해야 되는데 카이라트랑 경기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한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걱정이 네. 많이 되고. 이거 히든 SL이 흥미진진하겠구만. SL 그다음에 이제 사실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가끔 뭐 두 분께는 저희가 따로 추가적인 영상을 이제 요청드릴 때가 있는데. 그리고 판정 논란 이거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 피어 넘어진 거 이건 페널티킥 과정 아니었고 비세크 태클이야말로 오히려 저는 이거 수치치가 패스 실수해가지고 이랬거든요. 네. 이거는 솔직히 좀 나도 퇴장 당할 줄 알았어요. 이거. 비색. 이건 되게 운이 좋았다고 봐요. 그게 근데 약간 판단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걸 명확하게 소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연유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됐는지. 수치치가 백패스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네. 뒤쪽에 비세크 쪽으로 이제 패스를 했는데 그거를 이 공격수가 이제 확 자르라고 뛰어 들어간 찰나에 비세크도 급하니까 태클을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을 완전히 터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태클이 돼버리면서 좀 위험하게 태클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잖아. 비세크가 제일 후방에 있는 선수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거 잡았으면은 1대1 상황이란 말이에요. 독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파울 자체가 그럼 퇴장이잖아. 독소면. 그렇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긴 했죠. 라인이 이제 높으니까 거리가 멀긴 했어. 그래서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건 퇴장까지는 아니야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에 끝났는데 저는 이거 퇴장도 나올 수 있었다. 퇴장 줘도 할 말 없다. 네. 퇴장 줘도 저거는 좀 무리하게 태클 들어갔다. 근데 무리하게 태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패스를 엉망으로 했으니까 뭐 이거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도베리 조심. 자, 인테르가 언제 흔들려서 추가 영상을 또 찬호 형과 찍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차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러는 게 좋죠. 안 그러는 게 뭐 베스트긴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엘체 3대1 승리.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야말이 득점도 했고 그다음에 페란도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수월한 경기였어요. 네. 라민 야말이 이른 시간에 골을 넣었고 그리고 페란이 골을 넣었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이제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라민 야말이 이른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얘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지 않는구나. 왜냐면 엘클 다음에 관리해야 된다. 뭐가 문제다. 라민 야말을 둘러싼 이야기가 정말 많이 많았고 결국은 니키 니콜하고 헤어졌잖아요. 그걸 서로가 다 인정을 했고 네. 물론 그 가운데서 뭐 라민 야말이 바람을 폈네 안 폈네 이상한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라민 야말도 부정했고 그리고 니콜도 부정했습니다. 여하튼 그래 헤어지고 나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골 넣는 거 보면서 올라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에 득점 기회를 다 놓쳐요. 그것도 슈팅이 다 뜹니다. 어처구니 없는 슈팅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라민 야말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게 치골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페란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페란이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냐키 페냐가 엘체 골키퍼였는데 그걸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페란의 폼은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다. 100%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레시포드는 일관성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에 없는 유형이고 그리고 이 경기 보면서도 제가 전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시포드 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지 못한 유형이고 밀고 들어간 힘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제대로 선택했을 땐 이게 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 경기에서 한 번 선택 제대로 하면 그러면 골이다. 네, 그리고 여러분 레시포드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킥이 정확하거든요. 킥 그러니까 좋죠. 데드볼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킥 좀 잘 네, 차. 맞아. 여러분 그때는 이 친구가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 선택이 좋으면 그게 이제 뭐 골이든 도움이든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이 경기에서의 골은 진짜 멋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사위형 선수라 그러죠. 많이 그러죠. 네, 근데 주사위가 저는 이제 레시포드를 볼 때, 그러니까 주사위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정육면체 그런 주사위 그죠. 1, 2, 3, 4, 5, 6.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주사위 여러 개 많아요. 20면체, 맞아요. 되게 많아요. 32면체, 네. 64면체 뭐 이런 주사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주사위도 있습니다. 6면인데 음, 6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1인 거. 이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꽝이 많이 나오는 거죠. 레시포드는 그 6 아니면 1 그거 아,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한 번 6이 나와서 골이 됐으니까. 그리고 레시포드가 주로 이제 오른발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감아차는 슈팅을 많이 하는데 오른발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감아차는 슈팅 옆으로 빗나갑니다. 근데 한 번 더 치고 왼발로 슈팅했는데 골이 됐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 보면은 참 놀라운 선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레시포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일관성 떨어진다. 기복이 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면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욕 나오는 장면도 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 이걸 한 시즌 내내 꾸준히 한다? 그게 일관성이다. 그러면은 일관된 결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완전 영입. 완전 영입 찬성하시나요? 그때 가면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찬성하냐고요. 내가 찬성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때 가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했다면 했다라고 가정하면 가정하면. 그럼 저는 당연히 찬성하죠. 오. 마지막에 약간 더듬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네. 다가오는 여름에 재정적으로 네. 좀 더 괜찮다면은 그거잖아요. 한 레시포드를 계약을 한다면 뭐 2+1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약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계약한다는 건 2+1년 동안 잘하길 바라고 3년이든 4년 동안 잘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시즌 보고 평가하기 또 어려워. 얘는.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리진 않겠다. 네. 레시포드야 미안하다. 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 경기는 페드리가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사도가 나왔는데 카사도 걱정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 바이데 콘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 사이드백. 네, 풀백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카사도하고 아라우오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페라는 폼이 안 좋다 할지라도 골도 넣었고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하고 올모가 교체 출전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돌아왔고. 이제 컨디션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올라왔을 때가 문제지. 그러면은 결국 패드리 부상일 때 카사도가 메워줘야 되는데 카사도가 상대 압박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탈압박하면서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냥 백패스예요. 뒤로. 안전하죠. 너무나 안전해요. 아니 이건 무슨 갑자기 골대가 안데르손이 생각나네요.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백패스를 네. 하니까 그래서 카사도 이거 걱정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아라오는 실점하는 장면에서 코스를 막긴 잘 막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실점으로 연계되니까 아라오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고 좀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약간 실점하면 나중에 골로 내가 만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 근데 약간 저는 아라오가 좀 더 영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주형의 말이 좀 무리한 너무- 부탁. 그쵸. 과한 부탁이죠. 아라오에게 그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똑똑했을 겁니다. 축구 지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저는 근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그런 그런 건 생각은 약간 있어요. 타고나는 재능이랑 네.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근데 경험이 쌓이면 그 부분이 그래, 발전하는 경우가 경험치로 있어요. 조금 만회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라오가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쿠바르시에게 휴식을 줬고 뭐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지만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그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교체 카드를 쓰는 장면들이 있었고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뭐 승리했고 그다음에 주중 챔스가 그렇게 어려운 경기가 아니잖아요. 네, 클러프 브리에랑 경기를 치는데 네. 레알은 어려운 어렵죠. 경기인데 안필드 원정이니까. 바르셀로나는 어려운 경기는 아닌데 다만 그런 VA도 건 그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설마. 이거 만만치는 않죠. 오, 네. 에이. 원정 경기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지금 6골을 넣었어요.
어우 많이 넣었다. 네, 리그에서 2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려 4골입니다. 챔스 사나이야. 네. 그리고 뭐 뉴캐슬 2골도 예, 있고. 야 이거 우승하려면 꼭 필요하겠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 네. 맞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주면 돼요. 왜 레시포드가 지금 중요하냐면 공격적인 부상이 너무 많아요. 맞아 많아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 넣어주면. 근데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해주면 감사하죠. 지금 6골 5개의 도움인가 그래요. 리그에서는 골보다 도움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골이 훨씬 많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나름대로 만족감을 주고 있다. 아니 개인적으로 네.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욕은 욕대로 쳐듣고 음. 공격 포인트는 공격 포인트대로 기록하고 있고. 네. 아니 기분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할 선수였으면 그렇게 맨유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가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다닐 친구가 아니에요. 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네. 쾌하게. 제가 볼 때는 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무딘 것 같기도 네. 해요. 그게 좋아 또 어. 너무 예민한 거보다. 네. 그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적극성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는 네. 플레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슈팅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경기 페르민 2개의 도움했거든요. 네. 페르민 잘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페르민은 슈팅할 때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슈팅 타이밍 때 슈팅을 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엘클 때 그런 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지선단데 그냥 본인이 네, 때리고. 본인이 때리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 이 경기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이 장점이고 네. 득점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건 나에겐 기회다 생각되면 때리는 거죠. 네. 그런데 자제해라. 아니 더 좋은 잘해라. 선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면 내줄 건 내줘야지. 네 맘대로 차지 마라. 그리고 지금 도움을 2개나 했으면 네. 지금 도움에 눈을 뜨고 있는데 도움 2개 있으면 한 골 넣어야죠. 그것도 또 그렇네요. 네. 얘 저기 뭐야 득점 수당 뭐 세게 저기 계약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페르민 잘하긴 잘했어요. 네, 네. 괜히 이제 마지막에 잘했는데 약간 욕먹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마지막에 잘하긴 잘했다라고. 네, 그건 맞으니까. 네. 네, 잘한 건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두 경기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밀란 로마 1대0 밀란이 승리했고 나폴리 코모는 0대0 무승부입니다. 두 경기가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페널티킥 실패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경기들이고. 나폴리 모라타. 밀란 로마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 있어서 제일 큰 이제 빅 주요 매치이긴 했었는데 이 경기는 로마의 그 결정력 이게 좀 가장 아쉽게 작용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디발라가 그 PK를 놓칠 줄이야. 약간 좀 이상했었고 근데 디발라가 전반적으로 이날 슈팅 때리는 걸 봤을 때는 0점이 좀 잘 안 잡히는 모습 같긴 했었고 밀란은 이제 이 경기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되게 실리적으로 접근을 했죠. 로마가 이제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밀란은 포지션을 적게 가진 대신에 레앙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상당히 빠르게 전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카운터를 좀 잘 진행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골 파블로비치 골도 그렇게 나왔었고 네. 밀란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 건 사실 포파나가 하나만 넣어줬어도 이게 이렇게 쫄깃한 경기가 아니라 진짜 편히. 좀 여유 있게 왜냐면 로마의 어떤 기세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누그러뜨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뭐 셋피스나 혹은 이제 은디카 선수를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센터백들 위로 올려가지고 공격에 참여시키는 건 원래 뭐 가스페리니 감독이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되지 않았던 거.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공격 수술이 조금 더 득점력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은kun쿠도 그 배때기 슛이었나? 그게 이제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은kun쿠는 여전히 이돈의 활약 가치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태면 못할 것 같다. 이게 잘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플리식 돌아오고 이러면 또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레앙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플리식 돌아오고 그러면 또 자리가 없어져요. 이러면 또 은근코도 진짜 분데스리가 그때 딱 잠깐 반짝했었던 거 말고는 첼시 때도 밀란 때도 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애매하다. 더 올려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항상 고점을 보여줬던 선수들은 그 고점 때문에 이 선수가 괜히 좀 이렇게 잘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진짜. 제이든 산초도 계속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점이 찬란했던 만큼이나 저것만 되면 진짜 막 근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이제 꾸준하게 증명한 선수가 좋은 그냥 선수다. 그 선수예요. 네. 그게 증명한 선수고 이 고점이 찬란했던 선수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플루크냐고 비아냥 듣는 그렇죠. 거고 이거 원히투원더지 뭐 사실 이 정도면. 그럼. 네. 그런 거고. 야 디발라가 이게 이 페널티킥을 놓쳤던 건 매냥이 뭐 잘 막은 것도 막은 건데 디발라가 실패를 하는 거 자체가 좀 로마에게는 너무 좀 그죠? 아쉽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로마는 인테르한테도 지고 밀란한테도 졌다. 주요 경기들에서 이게 패배를 우승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그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네. 요거는 나중에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죠. 물론 뭐 가스페린이 빠진 아탈란타 지금 유리치 체제에서 성적이나 네. 지금 로마의 전체적인 승점으로 봤을 때는 가스페리니가 그래도 팀을 잘 첫 시즌인데 가져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으나 라이벌전에서 승점 이렇게 뺏기면 네. 나중에 스쿠데토 그렇죠. 체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폴리 코머는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느껴야죠. 코머가 얼마나 좋은 팀인가를 증명했다. 이 나폴리 원정 가서 인테르 3대1로 박살났습니다. 쪽도 못 썼어요. 네네네. 3대1로 박살났다고. 예. 근데 코머는 0대0으로 비겼죠. 코머는 접근 방식이 원래는 파브레가스 감독이 조금 더 유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를 잘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이 경기는 딱 그런 경기였습니다. 코머가 우리가 굳이 약간 이런. 근데 나폴리도 똑같아. 얘네도 콘테 감독도 똑같아. 또 콘테 감독 원래 우리 포지션 많이 안 가져도 되는데 약간 원래 이런 사람이어서 본인 자체가 원래 그런 원래 스타일이니까. 그런 사람이기 네. 때문에 서로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슈팅 숫자에 비해서는 막 엄청나게 결정적이다라는 기회가 많이 나왔던 경기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랄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모도 수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편이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이제 기존처럼 막 이렇게 많이 좀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었고 물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호일룬 같은 경우도 결국 뒤에서 찬스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건데 찬스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 하나가 더브라이너인데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뭐 폴리타노 같은 선수들이 활발하게 흔들어주는 것도 있었고 기회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역시나 아쉬움이 있었던 나폴리 전반적인 공격 조립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콘테가 원래 강점이 가지는 장면이 아니기도 하고 네. 반면에 코모는 약간 아쉬운 느낌. 이거는 페널티킥만 넣었으면 어쩌면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그쵸. 경기였었는데 그럼 여기 승점이 위에가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아쉽게. 근데 뭐 모라타 이게 웃긴 게 바냐가 페널티킥을 내준 건데 네.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막은 거라서 선두선방.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바냐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약간 재미는 있어. 어쨌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외형도 수염도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리고 머리 빡빡 갖고 이래가지고 외모도 독특한 데다가 그 다음에 막 보면은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폴리 같은 그런 빅팀의 주전 수문장을 맡기에는 약간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또 어떨 때 막아낼 때 보면 야 이거 기똥차게 막네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커리어가 본인 형제보다 본인이 더 좋겠어.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어쨌든 네. 캐릭터예요. 바냐가.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파벨가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영리한 스타일의 사람이잖아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것만 봐도 좀 간을 보는 스타일의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계속 잘할 것 같아요. 감독을. 추후에 어느 클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르셀로나 방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스페인 사람이니까 아스날 감독 후보군에도 들어갈 법한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할 느낌입니다. 본인이 해야 될 판단을 영리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뭐 한 번만 유럽 클럽 대항전 어우. 보내놓고 나면 그러면 저는 콜 많이 올 텐데. 그러면은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 뭐 프리미어리그를 가건 아니면 뭐 라리가로 스페인으로 가든. 돌아가건 간에 어쨌든 간에 뭐 다 할 수 있어. 그죠? 언어도 다 문제 되죠. 없고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모나코 감독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첼시도 뭐 네. 또 첼시도 가능하죠. 세 팀은 다 네. 가능하니까. 네. 저는 항상 이제 이 파브레가스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무리부터 해가지고 감독들 수많이 겪어봤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감독들의 장점들을 많이 어쨌든 벤치마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극과 진짜 많이 해봤죠. 벵거랑 무리뉴면 사실 상극인데 그걸 다 겪어본 사람이기도 하고. 콘테도 있어.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도 있고. 펩도 있고 뭐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겠죠 본인이. 그렇습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이 왕밤빵 비에이라 날라갔고요. 피올리는 아직 오피셜은 아닙니다. 네. 약간 그 얘기예요. 피오렌티나 쪽에서는 사임을 원하는데 아, 위약금 문제가 있겠네. 연봉 300만 유로가 넘습니다. 야, 그러면 사임 안 하지. 320만 유로인가 그럴걸? 네, 이거를 자녀 연봉을 어떤 X이 안 받나? 뭐 서로 상호간에 일부 퉁치고 약간만 받고 끝내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레체가 결국 거의에 배를 갈랐다. 갈랐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레체한테 지는 건 선 넘었지. 그래. 선을 너무 넘었지. 과하죠. 아득히 넘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돼. 10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도 못 이긴다고? 피오렌티나 그 스쿼드로? 안 할 말이지만 코로나가 와야 잘하나 봐. 뭐 다시 역병이 돌아야 잘하나요? 네.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성적 보면은 위약금 얘기하기 좀 그런데. 물론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 그래도 받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계약이 이행이긴 한데 얼마야? 450억? 1,800 잡고. 아 45억 정도 되. 그러네. 45억, 50억 정도 되겠구나. 아우 포기 아, 못하죠. 포기 못하지. 어. 나는 320만 원만 돼도 포기 못하겠다. 아우 뭐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해. 320도.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오렌티나 야심차게 감독도 피올리 어쨌든 우승 감독이니까 네. 연봉도 많이 준 거고 피오렌티나 나갈 때는 그 돈 못 받았었거든요. 연봉도 많이 줬고 그리고 돈도 많이 써서 선수 영입하는데 돈도 많이 썼어요. 그 스쿼드의 이름값이나 이런 게 뭐야 이게? 똥발 맞죠 뭐. 아니 내가 근데 솔직히 좀 그래. 내가 피올리 감독이면 진짜 부끄러워서 사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성적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상황입니다. 위약금 50억.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수치는 잠깐이고 네. 영광과 돈은 영원합니다. 아니, 제가 저는- 보기에는 앞으로 감독 생활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합의를 하죠. 저는- 그래. 어. 저도 이게 좋다고 봐요. 저 20억만 받겠습니다. 나머지 자녀에서 뭐 계약 기간 3년 남았으면 2년은 못 받겠습니다. 미안한데 1년치에 퉁치고 그래 사임합니다. 그게 맞아. 이걸로 딜해야 돼. 솔직히 영정처럼 가는 건 너무 양심 없고. 그러면은 너무 아니요, 저는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 그것도 맞아요. 어느 팀이 나를 부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와이너리라도 하나 사서.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는 3대 0이고요. 그리즈만이 득점하면서 라리가에서 200호 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네, 기록이죠. 뭐 레전드죠. 네, 우승 아. 트로피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고 네. 있는 선수고요. 라리가 752경기에서 200골 105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득점 순위 11위에 올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시가 474골, 2위 호날두가 311골, 3위 테모사라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텔모사라. 그다음 텔모사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10위가 파이뇨인데 파이뇨가 210골입니다. 210골.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도전하지 않을까.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키니가 219골로 9위니까 네. 이 선수들하고는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 경기력은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오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바이나를 중앙 쪽에 기용하고 측면에 니코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최전방에 셀로트, 훌리안 알바레스, 측면에 니코, 아드시메오네, 중앙에 바이나 공격적인 선수가 정말 굉장히 많았는데 공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다만 니앙주 선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PK를 얻어냈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그걸 성공시키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알마다 선수가 확실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저 아스날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때도 제일 눈에 띄는 게 알마다였습니다. 네. 알마다가 괜찮더라고요. 그죠? 알마다는 사실 제가 얘기했을 때도 경기력은 좋았어요. 네. 경기력은 좋았는데 사실 니코, 바에나, 알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선수들을 다 측면에 기용할 수가 있으니 그럼 바에나와 니코는 선발로 쓴다고 봤을 때 알마다는 벤처 멤버 아니냐. 그러면 이 정도 돈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효과가 나왔느냐. 그걸 봤을 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나올 때는 잘합니다. 네. 물론 이 알마다의 골은 아들 시메오네가 완전히 만들어졌고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 알마다가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중앙에서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즈만의 골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마다가 상당히 잘했고 이 경기에서 루제리가 선발로 나왔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랬습니다. 아니 네. 거기 간 그 이탈리아 듀오들 다 그냥 그래요. 네, 사실 그래요. 라스파도리하고 라스파도리도 루제리하고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네들을 주전으로 쓸 생각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라스파도리아 사실 뭐 이제 뭐 옵션으로 데려갔다 네. 치는데 루제리는 좀 네, 아직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영영 모를 것 같고요. 여하튼 그리즈만이 살아났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 골 넣고 이 경기에서 골 넣었죠. 물론 이제 그리즈만을 선발 자원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나이가 이제는. 있고 그리고 예전만큼의 결정력은 아니니까. 네. 근데 셀로트가 부진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시메오네 감독이 훌리안 알바레스를 원톱으로 두고 그 밑에 바에나를 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셀로트도 그렇고 그리즈만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원들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셀로트 좀 급합니다. 지금 1월에 이적설 나올 정도니까 오. 셀로트는 빨리 분발할 필요성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훌리안 알바레스 진짜 좋은 선수고 이 경기에서 PK로 골 넣기도 했습니다만 이 PK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 상대할 때 음바페는 성공시키고 비니시우스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PK가 2번 나왔는데 네. 첫 번째 음바페는 성공시키고 두 번째 비니시우스는 실패. 실패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엘클 때 음바페의 슈팅을 슈체스니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PK. 최근 2경기에서 레알은 PK를 연속으로 놓치긴 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음바페가 PK 놓쳤을 때 엘클에서 그때 페라니 비니시우스에게 얘기하는 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야 앞으로 네가 PK 안 차?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웃으면서 응 음바페가 차 이제 음바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음바페 겁니다. 네 비니시우스가 차면 안 돼요. 안 된다. 걔 PK 많이 놓칩니다. 음바페 거라고요. 사비 알론소 감독님 음바페 주세요. 그냥. 음바페 삼촌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음바페가 한번 성공시켰으니까 비니 너도 꿀맛을 봐. 뭐 한번 이런 해. 느낌으로 준 것 같은데 PK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그래, 않아요. 좀 뭐 미스 났던 게 기억이 나요, 비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바페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도 훌리안 알바레스가 잘 처리하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줘라. 계속 차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왜 라이브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헤트트릭 할 수 있는 공격수 있으면 좀 양보 좀 줘라 이런 경우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냥 키커가 차는 게 최고다. 그냥 잘 넣는 선수가 그렇게 잘 줘야 차는. 돼요. 네. 자 인테르 차리 차는 게 제일 제일 안정감이 안전빵이야. 있어요. 맞아요. 누구 맞아요. 이렇게 밀어준다고 특수하게 코칭 스태프랑 선수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해서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경기 완전 끝난 뭐 3-4대 0 이상 나왔고 주전 공격수가 골을 못 넣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뭐 아니면 정말 대기록을 쓰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저는 그냥 키커가 차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2경기에서 음바페 한 번, 비니시우스 한 번 이렇게 놓쳤다. 최근에 이거 K리그 얘기지만 안양이 못 다가 한 번 마테우스가 한 번 놓쳤어요. 그리고 유병훈 감독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유병훈 감독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차면은 성공시킬 것이다. 한 번 정도 더 실패했을 때는 그때는 문제로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본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못다가 차고 마테우스가 탔는데 못다는 이제 차고 나서 약간 문제가 있었죠. 네. SNS에 대한 댓글이 맞아요. 문제가 있었죠. 여하튼 각각 선수들이 한 명씩 놓친 거고 이쪽은 음바페가 차고 비니시우스가 차고 둘 다 놓치긴 했지만 음바페가 그 다음 경기에서 찼을 때는 넣었으니까 그냥 음바페 그냥 주는 게 좋겠다. 음바페를 차게 해라. 네, 이게 제 빡치게 하지 생각입니다. 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SL 주말 경기는 봤고요. 주중 챔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가 좀 빅매치고 네. 파리바이언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리버풀 레알을 보겠지만 파리바이언도 빅매치인데 이거 빅매치죠. 네, 뭐 두 팀 다 워낙에 최근에 이 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또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강인 김민재의 출전을 기대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네. 네, 뭐 저희는 아마 리버풀 레알을 할 거예요. 시간대가 안 겹치고 목요일로 가면 좀 좋은데 겹치는 바람에 또 그 경기와 같이 클럽 브루의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인테르 카이라트 이 경기까지 한꺼번에 또 체크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